제가 첫 번째 소장님을 만날 때만 해도 네. 진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정말 계속 상승세, 네, 그렇죠. 대세 상승이고 정말 지금의 분위기는 진짜 완전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네. 실제로 그 전문가분들도 보면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른다고 하셨던 분들이 약간 말을 바꾸는데 그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정말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개인 한 사람을 보면 심리 어떻게 속마음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이 집을 대하는 생각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어쩜 이렇게 일관성이 이렇게 똑같을까 이런 거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책도 쓰게 되고 어떤 사이클의 흐름도 파악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 가장 핵심은 사람의 심리의 핵심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누구나 저는 이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이 개인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관성 다 똑같아요. 예. 그냥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속에 있는 그 마음은 거의 다 똑같더라.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심리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관성 있게 그리고 대중심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과열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이 과해지는, 너무 과해지는 걸 느끼죠. 사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를 동안에 원래 이제 예를 들어 시세가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 초기 같은 경우에는 10억에 거래가 됐으면 한 10억 뭐 2, 3천 아니면 10억 5천 10억 5천 정도 되면 많이 올렸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 잠깐 또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껴요. 이 갭이 약간 벌어지면 부담을 느껴서 잠깐 어느 일정 기간 멈췄다가 또 이제 순간적으로 또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그게 막 거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11억, 12억 정도 되면 다시 매도자들이 뭐 이제 그전에는 한 2, 3천, 5천 올렸다가 이번에는 이제 한 1억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억 올리니까 또 부담스러워서 안 사다가 좀 지나니까 시간 좀 뭐 몇 개월 지나니까 또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사람들이 1억도 거래가 됐는데 그럼 이번에 상승에서는 한 2, 3억 올려도 충분히 되겠구나. 심지어는 5억씩 막. 이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좀 심해지다 보면 매수자들이 이제는 진짜 못 쫓아가는 거죠. 진짜 못 쫓아가는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원래 가격도 올라가서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호가를 확 올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는 게 이제 바로 정책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옛날 인터뷰할 때 앞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상승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한두 명?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근데 그게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말한 것보다 조금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빨리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출 규제 있죠. 대출 규제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정책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과거의 시장 상황으로 보면 정책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상승장에서 힘이 강하니까 정책이 정부가 막 신경을 써가지고 아 이건 시장 잡아야지 하고 정책을 냈는데 아 무시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 상황이 이 정책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는 정책의 효과가 나올 그런 이제 시장 상황으로 정체기로 서서히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정책 하나 이게 영향이 있을 만한 게 딱 나오면 매수자들은 이제 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살 여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들은 조금 약간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매수자들이 안 사니까 좀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또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딱 나왔을 때 일부 뭐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안 먹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는 시장 상황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좀 시차를 두고 네. 이게 이제 그게 반영되고 네. 심리를 또 바뀌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기가 왔다고 예, 좀 예,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금리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금리는 2차 요인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1차 요인과 2차 요인을 구분하는 거는 1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대중심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추세를 바꾸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처럼 그냥 쭉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걸 바꾸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큰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방향을 바꾸려면.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요인을 1차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떤 그 방향이 같을 때는 효과를 크게 내고 가속화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는 효과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요인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차 요인이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거의 효과 없습니다. 왜? 금리는 이제 금리가 인상한다는 건 하락 요인이잖아요. 하락 요인인데 시장은 상승 중이야. 그러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체기가 됐다라는 건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때의 금리 인상은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장 상황인 거예요. 2차 요인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정체기에서 이제 하락으로 넘어갈 때 영향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요인 큰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금리 인상과 인구 감소. 지금 벌써 이제 우리나라 통계치로 보면 어제 뉴스인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제 태어나는 인구가 죽는 인구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적인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게 2년 전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인구가 이제 줄고 있잖아요. 인구 요인도 사실 2차 요인인데 지금 이게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건 하락 요인이죠. 하락 요인인데 시장이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가면 인구가 이제 감소하니까 집이 남아 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이 이론, 이제 분석 이런 게 아마 이제 대세가 될 겁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약간 부동산 분위기가 꺾였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과 인구 감소 같은 2차적 요인이 좀 더해지면서 이게 좀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대세 하락이 아니라 그냥 잠시 주춤한 거고 앞으로 더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뭐 공급 문제 그런 것들을 거론하시면서 그냥 잠시 주춤한 것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사실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 입주 물량에
사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공급이 입주 물량이잖아요. 네.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에 너무 과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사실은 입주 물량만 봐도 2017년, 18년이 제일 많았거든요. 적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그걸로 따진다면 그때 하락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2012년, 13년이 가장 적었어요. 그럼 이때 폭등했어야지.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장의 가격을 지금 논하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파트 주택이잖아요. 주택이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인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주 목적, 하나는 시세 차익 목적이 있어요. 투자 목적이에요. 근데 거주 목적은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매매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나는 또 임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전세. 예. 그래서 대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입주 물량이 공급이냐 이거는 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분양하고 입주 물량을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급하면 뭐 어떨 때는 분양 얘기 막 하다가 어쩔 때는 입주 물량 막 가지고 얘기하다가 근데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 공급은 분양이에요. 분양.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따지는 건 시장에 뭔가를 팔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고 파는 게 일치됐을 때 균형을 이뤘을 때 여기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시장에 팔고 사는 이걸로 따져야지 이게 집이냐 아니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을 받고 청약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집을 산 걸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3년도가 됐든 4년도가 됐든 그거는 이제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집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금이나 이런 여력도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은 사실은 이미 앞서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청약은 받잖아요. 분양 물량도 있고. 그럼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미치는 영향은 또 이제 다른 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 입주까지 이 새 집이 지어졌을 때 여기서 입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매매가 끝나는 거고 이 잔금 치료는 입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런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또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매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막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거래되는 양이나 분위기로 봐서 또 시장에 미치는 요인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차 요인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는 사실은 공급 역할을 거의 못해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래서 2017년, 18년 상승 중이었잖아요. 상승 중에 입주 물량이 많아도 공급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때 많이 이제 입주했던 게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쪽에 하남 미사 막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입주를 했잖아요. 이때에 입주했던 것들이 입주 당시에 프리미엄이 막 최소 5, 6억, 많으면 7, 8억. 그래서 이 프리미엄과 분양가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가격 대비 전세를 맞추면 원 분양가를 전세로 넘어가 버려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시장에서 하락 요인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막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싸게 팔아야 안 내놓겠네요. 안 내놓죠.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락 시기가 되면 달라져요. 하락 시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 물량들이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이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입주하는 분양권자들이죠. 분양권자들의 심리 상태가 거의 공포에 가깝게 됩니다. 공포. 엄청난 또 자금이 들어갔을 텐데. 네, 자금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준비가 좀 잘 된 사람들은 그나마 좀 공포가 덜 오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프리미엄 붙을 것만 기대하고 분양 그 계약금만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분들 꽤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안 붙은 상태에서 입주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생기면 진짜 그거는 그냥 거의 이분들은 패닉 상태가 돼요. 그럼 이때 던지죠.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막 던지면 이거는 하락 요인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뭐 이런 공급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면은 시장을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좀 보실 때 이제 몇 년 이렇게 안에 네. 그런 이제 입주할 때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든지 네. 뭐 잔금을 못 치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아까 인구 부족도 좀 얘기해서 네. 그거랑 엮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네. 유동 인구가 많고 예. 일자리가 많고 예.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하고 예. 그런 게 있으면은 미분양이나 뭐 예.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지방 얘기고 예. 서울 수도권은 아니다라고 또 막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게 상관이 없게 미분양이 난다는 게 문제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분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미분양은 분양 단계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입주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송도에서 미분양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분양은 분양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우리나라 시장을 나눠서 봐야 돼요. 일반 아파트 시장, 일종의 중고 시장이죠. 중고 시장. 그다음에 분양은 신규 시장이에요. 신규 시장. 예.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은 달라요. 네. 약간이 아니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예. 여기서 뭐가 다르냐? 수요자는 똑같아요. 수요자는 우리가 뭐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 일반 아파트 가격을 살 수도 있고 그냥 선택하기 나름이죠. 근데 공급자가 달라요. 공급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 일반 아파트는 똑같은 뭐 일종의 웅달님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팔려고 해. 그러면 일종의 그 수요자 입장에서 갑자기 공급자 입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안에서 그 참여자들이 수요자가 됐다가 공급자가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격이 아주 민감해요.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죠. 그렇죠. 더 높게 팔고 싶죠. 그게 일반적인 대중심리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심리가 아주 쉬운 게 똑같아. 이 아파트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공급이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시장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70%, 70% 정도가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분양이 차지하는 게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다시 분양받은 걸 다시 전매한다고 그러죠. 이제 분양권 상태로.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이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가 약 7에서 10% 정도. 이런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반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수요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서 뭐 신규 물량이 늘었다 막 많아졌다 2배 늘었어요. 그러면 20%에서 사실은 20%만 차지하는 비중에서 2배 늘어봤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5% 정도 느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장에서 시장이 상승하면 수요자가 늘어나요. 수요자가 늘어나죠. 그리고 매도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 돼버려요. 원래는 균형 만약에 안정적이었을 때는 100대 1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대 100. 근데 시장이 막 상승돼서 과열되잖아요. 그럼 이게 100에서 200, 300 늘어나죠. 왜? 나는 하나인데 하나 사서 돈 벌었어. 그럼 그걸로 멈춥니까? 또 사요. 하나 사고 하나 더 사고 이렇게 막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분석할 때는 한 사람은 하나로 봐요. 일반 저를 뺀 나머지 분들은 한 사람은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일반 시장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그 다주택자들이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수요자일까요? 아닐까요? 잠재적 수요자. 잠재적 수요자지 수요자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럼 수요자로 변하는 거죠. 수요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면 수요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100이었던 게 200, 300, 400, 500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매도자는 100이었던 게 줄어들죠. 50으로 줄었어요. 그럼 보세요. 500, 50. 그럼 100대 100, 1대 1이었던 게 지금 10대 1이 됐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급 부족인 거예요. 여기에서 신규 물량, 입주 물량이 좀 는다고 해서 이 비중을 파괴시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문제냐? 이 500으로 늘어났던 매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매수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분위기 자체가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이 매수자가 갑자기 제로에 가깝게 확 줄어버리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수요의 목적이 거주가 아니고 시세 차익. 집값이 이제 안 올라갈 것 같다. 지금 대출 규제가 생기고 정책이라서 너무 많은 호가 갭을 올려놓고 이러니까 매수자들이 이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수요가 500으로 증가됐던 게 거의 0에 가까운 10, 20 정도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매수자 입장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크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 그러면은 매도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매도 물량의 이제 성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시장하고 분양 시장을 좀 나누라는 게 공급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이 매도자의 성격이, 자, 아직은 집 가진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일부 상승론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같이 공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급매물이라는 게 간간히 하나 둘씩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신문에 막 1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가 범위에서 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기가 생기는 겁니다. 매수자들은 안 사는데 사실 안 사면 급한 건 매도자잖아요. 그럼 매도자들이 막 쏟아내야 이제 그때부터 하락하는데 정체기란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들도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쫓아올 때면 쫓아와. 나는 급하지 않아. 힘겨루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자들이 물량은 늘어나는데 적극성이 없어요. 네. 적극성이라는 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경쟁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전제하는 게 뭐예요? 매도 물량의 수가 늘어나면 경쟁을 한다 이거잖아요. 경쟁을 해서 가격을 누군가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적극성이 이거는 100% 이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 그럴 때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적극성이 없다. 무조건 팔지 않아요. 예, 그냥 간 보는 거죠. 뭐 시장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이런 매물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가를 유지합니다. 신기하게 매물은 막 늘어나는데 호가를 유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 또 착각하는 게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이 물량이 늘어났어. 하락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적극성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좀 시간이 네. 좀 텀이 좀 길고 네. 사이클이 바뀌고 이런 게 좀 정체기도 한 1, 2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있는 동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 분양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분양시장의 공급자는 달라요. 이 일반 시장의 공급자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 무조건 팔아야 돼요. 적극성이 100%예요. 그렇죠. 그 건설사니까. 네,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정해진 가격대로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게 뭘 하든 다 팔렸어요. 잘 팔렸어요. 근데 이제 정체기를 넘어서 이게 가면 매수자들이 이제 조금씩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안 사기 시작하면 문제가 여기서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싶은 느낌이 나는 현장부터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일반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은 버텨요. 매수자들은 안 사요. 근데 분양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는 물건이 생기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물건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누적된다라고 보세요. 누적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매도자가 급해져요. 이때부터 이제 버틸 수 없게 돼요. 이게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미분양이 없으면 끝까지 버텨요. 미분양이 없으면. 왜? 시장에서 급한 매물이 없잖아요. 급한 매물은 딱 나오면 팔려요. 팔리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급한데 안 팔리는 게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죠. 예. 그 불안 심리로. 그럼 소장님 최근에 그 송도에서 그 계약을 하지 않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이런 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런 게 뭐냐면 계약자들이 처음에는 막 몰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초피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초피를 노리고 실거주가 아니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초피를 노리고 나중에 뭐 상황이 되면 실거주 감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당첨되고 나서 분위기를 봤더니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 떴다방들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매 제한이 이렇게 있어도 대부분은 불법 전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떴다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분위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첨자 발표와 정식 계약 간에 시간 텀이 있어요.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떴다방들이 막 돌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 불법적으로 이제 청약자들 막 받아가지고 이제 명의 바꾸기도 하고 막. 근데 이때 될 거라고 봤는데 안 돼. 누가 붙질 않아. 그러면 이때 그 청약자들이 감지를 하는 거죠, 분위기. 이거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야, 그 청약금 날리는 건데. 예. 그렇구나. 사실 여기서 청약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청약 당첨되는 순간 이제 청약은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세 차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소장님 말씀을
이제 좀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또 보니까 네. 예전에 했던 말씀들이 되게 이해가 예. 새록새록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 그 적극성을 이야기해 주실 때 네. 그 상승장에서는 네. 약간 그 매수자와 매도자가 네.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예.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성이 없잖아요. 더 그렇죠. 비싸게 팔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1억, 2억 막 부르면서 네. 올렸더니 근데 거기서 간간히 신고가가 나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락장으로 이제 그 상황이 바뀌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그 아직은 적극성이 없지만 네. 지금 신고가가 찍힌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 급매물이 찍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렇구나. 급매물이 찍히고 이게 이제 정체기에서는 네. 연결선상이 없어요. 연결이 급매물 찍히고 끝. 그리고 호가는 좀 높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락장은 항상 호가는 급매물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형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나오는 급매물들이 이제 연결선상에 있어요. 급매물 하나가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급매물이 또 생겨요. 또 생기면 나중에 뭐냐? 이게 거래가 안 돼요. 처음엔 나오는 급매물은 거래가 되다가 급매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늘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네? 급매물들이 많아지네? 그럼 내가 빨리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다르다고. 네. 이때의 그 어떻게 보면 이때의 적극성, 이때의 네. 적극성이 신고가 급매물 이게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사이클이구나. 네. 그럼 이 오른쪽 어깨 가면 진짜 이제 못 팔아요. 못 그 팔아요. 얘기셨군요. 매수자들이 이제 적극성이 아예 없어져요. 이때 되면. 하락으로 가면 매수자들이 적극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급매물들이 계속 나와. 그리고 좀 기다렸더니 급매물이 호가가 돼. 그리고 좀 그 밑으로 급매물이 나와. 이렇게 되면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 급할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소장님께서는 네. 그러면은 대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정체기는 있지만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이제 정체기가 좀 지나면 정체기 상황에서 이제 미분양들이 나오고요. 그 미분양이 나오면 끝이에요.